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사원의 시멘스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100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네.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9월 총파업, 1946년도 9월에 있었던 전국적인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이 이게 사실은 이 소련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긴 건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칩니다. 예, 대구 폭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배우긴 배웠었지만 이 대구 폭동의 참상,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폭도들이 행했던 경찰관에 대한 이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사 교과서에서 기술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서 배우긴 배웠지만 그 참상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구 폭동의 참상,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테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 이 해방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 강의를 이게 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유일합니다. 이 다른 정당의 그 대표님들이 역사 강의 하시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념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산주의는 사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완전히 배치되고 종교는 아편이라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기독교를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종교는 사실 공산주의 영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고, 그거를 하려고 할 의지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 기독교가 물러나게 되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요거는 앞에 저희가 방송을 몇 번 이제 해드렸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혹은 뭐 만주나 상해나 저 연해주 쪽에서, 야, 우리 임시정부를 만들자, 뭐 독립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우스리스크에서 1919년 3월 17일 날 생겼고, 신한민국 임시정부가 평양에 생겼고,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선민국 임시정부가 서울에 생겼고, 한성정부가 서울에 1919년 4월 23일 날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려 임시정부가 생겼고, 간도 임시정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나중에 이 한성정부 1919년 4월 23일 날 생겼던 한성정부로 모든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4월 11일 날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2주년 수립 102주년 기념식을 4월 11일 날 했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이 설립한 날짜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2주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해 임시정부는 생겼다가 금방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한성정부로 통합이 되죠. 통폐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의 눈치 때문에, 일본의 탄압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는 한성정부가 상해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1919년 9월 11일 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혹은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는 1919년 9월 11일 날 생겼던 한성정부가 상해로 이사가서 생겼던 이 정부를 말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은 이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무식해 놓으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던 상해 임시정부하고
나중에 이 통폐합됐던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임시정부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을 하는 거고. 혼동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든 예. 그다음 한성 정부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든지 간에 거기 초대 대통령이 다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참 무식이 충만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해서 생각지 못하고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뿌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한성정부든 상해 임시정부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든지 간에 초대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것, 예. 우리 자랑스러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앞전 방송에 네. 여러 번 했는데 다시 복습 차원에서 방송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의 두 방향이 있는데 무장투쟁론이 이동희가 이끌고 있고 외교 독립론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는데 이 보시면 이동희라는 사람은 1918년 5월 11일 날 러시아 하버롭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을 조직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맹세를 하고 이동희가 이 1920년 4월에 그 자기 사람 그 한형군을 이제 보내가지고 레닌으로부터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이게 배달 사고가 납니다. 중간에 탈취를 당하죠. 그 이르쿠츠크에 있었던 전너 한인 사회당 뭐 이쪽 공산주의 또 다른 계파한테 탈취를 당합니다. 탈취를 당한 건지 빼돌린 건지 이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해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때는 뭐 상해 임시정부였으니까 상해 임시정부로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또 2차로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200만 루블을 그 받아가지고 일부는 또 이제 은행에다 넣어놓고 또 이제 또 가지고 오다가 또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김구 선생이 사람 보내가지고 배달 사고 낸 놈들 뭐 죽이고 시신을 어디 뭐 길가에 방치해가지고 뭐 서로 죽고 죽이고 그때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아수라장이 됐더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차, 2차 그 자금이 보니까 40만 루블이면 약 지금 돈으로 한 510억 원 정도 되고 엄청난 그때, 거금이었네요. 예, 그죠. 200만 루블이면 2,550억 원.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한 3,0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들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공산주의 활동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생기니까 뭐 하냐면은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하고 또 영운용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으로 갈라집니다. 또 사실 그 자금이 상해 임시정부에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썼더라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 그 모친께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이 음식을 구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은 그 자금을 받고 오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이동희, 박진수, 김립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또 그리어슨 선교사의 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이 여운형, 김규식, 뭐 박헌영, 김단현인데 오늘 말씀드릴 그 대구 폭동, 10월 폭동의 주동자가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 이제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의 단원이었고 이 사람들이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가서 여운형, 김규식, 전순 등 52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저 공산주의 만세, 소비에트 만세, 이 저 자본주의 타도하자 이런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레닌이 여운형한테 지시를 하죠.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192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실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 이만을 통과시키고 하와이 그 교포들과 함께 그 사탕수수밭에서 열심히 번 돈들을 부지런히 상해 임시정부에 그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부지런히 군자금과 그 운영자금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1923년에 태평양 잡지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쓰십니다. 왜 이런 글을 쓰냐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사들한테 야,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야.
교회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저기 자본가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 맞습니다.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고 내각 중심제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이 되고 최근에도 또 이제 모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 책임제로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1920년대도 이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의 개헌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을 공포하고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게 그 레닌의 돈을 받았고 레닌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영운형 일당들이 실행을 했다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계실 때 독립운동할 때 뒤에서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나 역사 현장에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을 겁니다. 개정, 헌법 개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내각 책임제로 바꿨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우리 헌법 시간에는. 근데 이게 소비에트 체제식 개헌이었다는 내용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우리 이제 시메스 클럽에서 사상 최초로 하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또 차단될 수가 있어요. 방송 송출 중단될 수가 있으니까 SNS로 여러분께서 널리 퍼뜨려 주시고 이 방송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올려놔주십시오. 저희는 저작권 다 포기합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 구하려고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기 뭐 잘라서 올리시든 하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는 거고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저희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던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은 신인 일치로 중외협응하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을 하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정치 방역을 하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문을 닫고 목사님들 잡아가고 벌금을 때리고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과 배치되는. 그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국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보면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이게 민주공화제라는 게 이 삼권 분립이 되는 국가, 이 법치국가 이거를 말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 말로는 상해 임시정부 떠들면서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이게 지금 독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가고 있고 7조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런 여기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나라라고 임시헌장 그때 당시 임시헌법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조.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192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20년, 30년, 40년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비에트 연합이 1922년 12월 30일 날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생기는데 왜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공산화됐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되고 독일의 식민지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 소련이 독일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하고 소련의 그 사이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한테 야 너희가 독립해라. 너희가 독립하면 우리가 독립 자금도 대주고 뭐 무기도 대주고 식량도 대주고 할게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동유럽 국가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독일하고 싸우다 보면 이 나라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소련의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나라를 다 구워 삶고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공산주의 국가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대부분 이제 좌우 합작을 통해서. 예, 그죠. 예. 대부분이 이제 동유럽은 그냥 무력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무력에 의해서 공산화시킨 게 아니라 좌우 합작을 통해서 그죠. 다 그 공산화를 시도한 국가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했죠. 예. 당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좌우 합작 정권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극동 쪽에서는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독립군이고 하니까 야 우리가 돈 대주고 뭐 무기 대주고 할게 너희가 일본하고 싸워 해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그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랬냐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남노당이 되는 겁니다. 남노당. 실제로 저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일본하고 싸우진 않았죠. 예. 자기들 세력을 확대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사실 그 장개석 군대가 일본과 국민당 군대가 일본과 싸웠던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사회주의 조직을 확대하는 데 돈을 써버렸지 대한민국 독립을 이제 위해서는 그 돈을 중간에서 자기들끼리 써버린 1차, 2차 예. 자금 탈취 사건들이 그런 거를 증명해주는 예.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해방 후 우리나라가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이게 이제 46년도 미 군정청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뭐 나라가 피폐해져 있는데 그 상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남노당이 뭔지도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남노당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야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자. 다 같이 일하고 뭐 열심히 일해가 다 같이 나눠 먹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하니까 야 그래 좋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니까 일본하고 싸웠으니까 우리 독립을 위해 싸웠으니까 저 사람들 말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소련의 돈을 받고서 활동을 했던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나중에 남노당이 되고 북한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북조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1923년 뭐 그 당시부터 이 소련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1925년에 김재봉이가 또 이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조선노동당을 창당을 합니다. 창당을 하고 또 이제 간첩 성시배기가 또 이렇게 막 내려와가지고 김구 선생을 또 포섭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공작을 벌입니다. 이 간첩 성시백 사건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되고 나가지고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 가지고 북쪽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38도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빠지자 그랬는데 1946년 3월 20일 날 1차 미소 공동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소련은 우익은 제외하자 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미국은 좌와 우가 함께 정부를 만들자 했습니다. 근데 46년도 2월 달에 벌써 북한 쪽에는 그 정부가 생깁니다. 그 인민위원회가 생겨요 벌써.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그다음에 군대가 다 창설이 돼 버리고.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는 작업들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북한 쪽에서는 이미 이제 행정부 자체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의회 역할을 하는 데가 세워지고 인민 군대가 다 창설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좌우 합작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걸 반대하셨습니다. 좌우 합작 임시정부는 안 된다. 왜? 1923년에 자기가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믿었던 동유럽이 좌우 합작을 통해서 다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이제
그 관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허용할 수가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조지 워싱턴대를 2년 만에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 석사, 그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공산화되는지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자기가 또 저 뭡니까 직접 당했지 않습니까? 자기 믿었던 그 동지들한테 독립운동 동지들한테 형님 동생 하던 사이에서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뒤통수 맞았죠. 그런데 김규식, 여운형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남노당이죠. 이게 다 그 들어와가지고 좌우합작 임시정부 찬성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1945년 9월 10일 날 박헌영 이르쿠츠크파의 공산당에 속했던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총비서가 됩니다. 1945년 9월 10일 날.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또 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조선 정판사 사건이 46년도 4월 초에 생기는데 이게 위조 지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공산당 투쟁 자금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년도 7월 26일 위조 지폐 사건으로 이제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죠. 예.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게 46년도 7월 26일 날 신전술이 발표가 되는데, 테러는 테러로서, 피는 피로서 갚자, 극자 폭력 투쟁으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이게 이제 다 쏘르는 지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봐야 될 게, 우리가 기독교를 극우 세력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그러나 극우, 극좌라는 거는 자기들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조직을 그때 극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극우, 교회가 쇠파이프 들고 나온 적 있나요? 없죠. 바로 극좌 세력, 극좌 세력들이 자기네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폭력, 테러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극좌 세력만 있는 것입니다. 그 극좌 세력의 이번에 오늘 할 부분이 바로 대구 폭동을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에서는 이 남노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총파업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북쪽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읍면동 단위 밑에 다 인민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파괴하러 다녔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쪽에 교회가 뭐 한 2,000여 개 됐다고 하는데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목사님들 다 잡아 죽이고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남쪽에서는 이제 총파업이 벌어지는데 1946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철도 노동자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서울에서만 295개의 공장이 파업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 저격 사건 미수가 생겼습니다. 46년 9월 12일 날. 그리고 조병옥 그 경무부장 피격, 장택상 경무총관 피격,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남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전부 다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좌우 합작 정권을 세웠던 동유럽에서 이렇게 이 우익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정권을 가지게 되면 우익 지도자들이 암살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좌파들의 세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좌파 정권, 결국은 공산화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 김자진 장군, 민족운동가, 민족의 지도자 김자진 장군은 1930년에 박상실인가 하는 그 공산주의자한테 또 권총으로 맞아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족 지도자의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대통령 2명 감옥에 쳐놓고 경찰,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우파 인사들 다 협박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좌파 언론 통해서 협박하고, 그렇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46년도 총파업 이때도 이제 사실은 이 철도가 이게 적자가 생기니까 인원 감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뒤에서 막 부추긴 겁니다. 막 부추긴 거고, 그리고 이제 슈티코프 일기를 보면은 이게 46년도부터 48년 사이의 일기를 보면은
이게 1946년 9월 28일 날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경제적인 요구들,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 신문들의 복관,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의 철회 등의 요구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한다. 이 요구들이 충족될 때 파업투쟁을 중지할 것이다. 인민위원회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명한다. 파업투쟁의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에 대해 미군정이 탄압을 가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여운형과의 회담 및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스탈린 동지에게 암호 전문을 보낸다. 이런 지령이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파업이 민주화 투쟁도 아니고 바로 소련에 의한 이 파업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공산화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민주화 투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을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 나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 대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한번 간을 봐요. 그 9월 폭동은 9월 그 총파업은 대구 10월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간보기 한 겁니다. 간보기 사전 예행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 생기기 전에 한 달 전에 3.1절 그 행사를 제주도의 그 무슨 초등학교에서 하면서 거기서 그 적기가 부르고 저 김일성 만세하고 뭐 그런 행사를 했어요. 하고 나가지고 그게 이제 한 달 있다가 제주 4.3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도 뭐 한다고 딱 이렇게 간을 봐요.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은 또 물러나고. 네, 계속 한 어떤 기관의 예컨대 이 기관의 장을 통해서 이런 툭툭 던지죠.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툭툭 던지면서 필요 없다. 문정인이라든가 문정인의 그 인맥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게 한미 동맹이 신화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보기를 하고 반발이 심하면 쓱 들어갔다가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구 폭동 전에도 간보기를 파업을 통해서 무장 폭력이 아닌 일상적인 파업인 것처럼 해서 간보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게 벌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10월 폭동이 이제 생기는데 1946년 10월 1일 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공산 폭동인데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의 주도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다. 이래가지고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피살이 됩니다. 피살이 되는데 말이 300명이지. 1946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에 전평 경북도평의회 위원장 윤장혁이라는 사람이 야 대구시청 앞에서 쌀 배급을 해준다. 쌀 배급을 받으러 가자.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그 거짓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아주머니 아이들 천여 명을 동원을 합니다. 뭣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쌀 배급한다니까 나선 거예요. 거짓 선전선동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1946년 10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경에 대구역 부근 금종로에서 수천 명이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합니다. 야, 쌀 배급하라, 1급제 폐지하라, 그리고 뜬금없이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하면서 적기가와 해방의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서 갑자기 박헌영 선생이 왜 나와요?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5.18 때도 뭐 있습니까?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김대중 선생을 석방하라 그런 구호가 난무했는데 사실은 뜬금없죠. 뜬금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남조선 노동자 총파업 대구시 이제 투쟁위원회 건물 2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0월 1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대구역 부근 대구시 투쟁위원회 사무실에서 야 경찰 저놈들 죽여라 하고 이제 또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놀래가지고 이 발포가 됩니다. 탕 하고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웅성웅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2일 오전 9시에 대구의대 학생회장 최무학과 4명의 학생이 콜레라로 죽은 시체의 시트를 덮고 어제 대구역에서 경찰에 의해 죽은 노동자 시체라고 학생들을 선전선동합니다. 또 10월 1일 발포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는데 위협 사격일 뿐이었는데 콜레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들고 와서 경찰 총격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부 학용
해부용 그 시체인데 이 들고 와서 또 이렇게 난리를 친 거지. 근데 최무학이라는 사람이 대구 의과대학생이었는데 조선공산당 대구시당 학생 담당 비밀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8 때도 죽은 그 시민들의 시신을 끌고 나와가지고 노제를 지내면서 야 저기 뭐 군인들이 총 쏴가 죽였다 뭐 그리고 군인들이 뭐 여성의 그 가슴을 도려냈다 뭐 온갖 뭐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다 죽이러 왔다 온갖 유행비를 퍼뜨렸는데 똑같은 일 시체팔이 했던 게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5.18 사건이라고 하면서 뭐 도려내고 뭐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자보에 붙여서 학생들을 선동 많이 했죠.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시신을 훔쳐낸 대구의대 당시 해부학 실험실입니다. 여기에 있던 시신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그 시체팔이 또 시체 선동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1946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8시에서 9시경에 대구 경찰서 앞 광장에 동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은 지금밖에 없다 하고 또 선동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대구 경찰서 앞 광장 대구 경찰서 앞에서 15,000여 명이 또 모입니다. 그리고 야 살인 경찰 처단하라, 경찰은 무장을 해제하라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먼저 무장 해제하면 군중을 책임지고 해산시키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5.18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전북 전남대생들이 경찰한테 돌과 화염방을 던지면서 경찰이 이 뭡니까 과잉 진압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1946년 그 10월 대구 폭동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5.18 때 뭐 북한군이 왔냐 안 왔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건 나중에 따로 이제 조사를 하면 되겠지만은 통일되면 다 밝혀질래요. 통일되면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 패턴이란 것은 시체팔이하고 거짓 선정하고 선동하고 누구를 석방하라 하고 그게 1946년 10월 대구 폭동 때 있었던 그 패턴이 5.18 때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모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당시 사진들인데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이송옥 서장이 거짓에 속아서 무장 해제합니다. 그리고 오전 12시경 시위대가 경찰서 안으로 진입을 하고 100여 명의 죄수를 석방한 다음에 모든 무기를 탈취하고 대구 경찰서를 장악을 합니다. 이걸 왜 무장을 해제합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거짓 선동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그 우파나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나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선동에 속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중도 실용주의 한다고 하면서 과거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명박 정권에 대거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대통합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공산주의 활동했던 운동권 애들을 대거 청와대도 안 치고 내각에도 안 치고 뭐 국회의원 그 배지도 주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 두 분 다 속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이 경찰서장처럼 이렇게 그 속아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서 무장을 해제한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10월 2일 오후 6시경 대구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미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삼덕동 민순경의 집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후 이 폭도들이 5명의 가족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부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를 하고 세 자녀는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쳐서 살해하고 60대 경찰관 모친 그 경찰관의 어머니를 참나무 몽둥이로 내려쳐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구 폭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 농장을 경영하던 배홍수 씨 61세 남성을 농민 동맹에서 찾아와서 농민을 착취해 재산을 모았다고 모략을 하고 낫으로 배 씨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이 곡괭이, 도끼 등으로 배 씨의 가족 11명을 모두 무참히 학살합니다. 지주라는 이유로. 이거는 이미 북한에서 벌써 인민위원회 완장을 채워준 사람들한테서 벌어지고 있었고 남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은 읍면동 단위 예. 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파들이 이렇게 처형될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교회 목사님들 잡아드리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경찰서뿐만 아니라 달성 경찰서 여러 경찰서들이 당하게 됩니다. 예, 습격을 하고 달성 공원에서 이 잡아온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6명을 죽이고 17명이 또 다칩니다. 가옥 107채가 파괴가 되고 경찰관을 무슨 죄가 있다고 경찰관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그냥 총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얼굴과 몸을 칼과 도끼로 난자라고 큰 돌을 머리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지절단하고 거세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학살을 진행한 게 이게 대구 폭동의 진상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관의 경찰서를 또 습격합니다. 10월 3일 새벽에 소총과 수류탄, 낫, 창으로 무장한 1,000명의 폭도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 외관 경찰서를 습격해요. 경찰서 습격할 때마다 무기를 탈취해서 외관까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5.18 때도 그 40여 개나 되는 그 경찰서 무기고가 동시에 탈취된 거 아닙니까? 동시에 탈취됐다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에 폭동도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폭동이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가 됐던 폭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동시에 기습이 되고. 경찰서장 장석한의 눈을 파내고 혀를 잘라낸 뒤 이거 왜 이런 짓을 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화선으로 묶어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한 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시체는 길에 버렸다. 여러분 경찰서장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 서장은 두부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찢어 죽였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반을 갈라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관 4명은 도끼로 참살했다. 이게 대구시보 1946년 10월 13일자 대구시보에 이게 기사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 4.3 사건에서도 껍질을 벗겨서 나무에 걸어놨습니다. 경찰관들 가족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 옷을 또 경찰 복장을 입고 다니면서 경찰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죽이고 하니까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폭도들이 위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주까지 갔죠. 10월 3일은 폭도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경관 5명을 폭행 후 생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천 경찰서도 습격을 합니다. 상주, 영천.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기획이 되지 않고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이 대구 주변의 지역의 경찰서가 이렇게 뭐 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습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천의 경찰서를 습격하는데 죽창과 낫 도끼로 무장한 2,000여 명의 폭도들이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경찰 15명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영천 군수 이태수를 잡아 새끼줄로 묶은 뒤 도끼와 죽창, 낫 등으로 난도질하여 살해를 하고 19명의 면직원과 관리들을 살해하고 경찰과 공무원들을 이렇게 난자 그냥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5만여 명이 이제 시위에 가담을 하는 거죠. 15명이 사망하고 100여 채의 공공기관이 전소가 됩니다. 불을 지르고 방화라고. 그러니까 5.18 때도 뭐 했습니까? 세무서, 대구 MBC에 불 지르고 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양지서를 또 습격을 해요. 경찰들 잡아와가지고 가족들 사지 찢어 죽이고 화산지서 또 습격하고 경찰관의 2눈을 뽑아 죽인 후 경찰관의 자택에 불을 지르고 5명의 가족을 그 불 속에 밀어 넣어 생화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불에 넣어가 죽인다고. 이게 공산 폭도들의 이제 저지른 이 테러의 그 잔인한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폭도들의 만행을 보면은 총살, 죽창살에 집에 가두고 생매장, 화장, 그리고 목으로 올가매어 자동차에 매단 후 거리를 끌고 다니고 경찰서장 아까 나무에 매달아 살해하고 뭐 눈을 파내고 껍질을 벗기고 큰 돌을 목에 매달아 수장을 하든지 여자들의 옷을 벗겨 사지를 결단하고 곡괭이, 새망치, 낫, 도끼,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 얼굴에 석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고 이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닌 행동들을 이 대구 폭동에서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위를 한 그런 민주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대구 시내 피해를 보면은 300여 명이 사망했는데 경찰관 사망이 38명, 공무원 사망 163명, 민간인 사망 73명, 행방불명 30명. 행방불명은 화장이나 뭐 아니면 생매장 해버린 거죠. 거예요. 시체를 못 찾는 경상북도 내 인명 피해를 보면
경찰관 사망 80명, 공무원 사망 24명, 민간인 사망 73명, 행방불명이 145명이었습니다. 이게 대구 10월 폭동의 인명피해 집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여 명이 이제 이런 예. 사상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대구 10월 폭동의 피해 규모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대구에서만 시작한 게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경북으로 퍼집니다. 퍼지고 그리고 전남, 전북, 경기, 강원 등 전국 73개 시군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 200여 명이 포함해서 1천여 명이 사망하고 3,600여 명이 행방불명되고 2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3만여 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월 폭동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스탈린이 있었고 슈티코프가 이제 북한에 예. 북한에 우리로 치면 이제 하지 중장처럼 와서 정치 고문이죠. 예. 정치 고문으로 와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의 남로당을 지시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박헌영 조선노동당 박헌영이가 있었고 박헌영이가 전평이라고 해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 지금 무슨 노조원 엄청 많죠. 노조 무슨 저기 협동조합 지금 그거를 갖다가 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그 협동조합법을 이명박 정권 때 예.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는 수법은 유언비어입니다. 예.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이 군중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효순이 미순이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군 장갑차로 의도적으로 치워 죽였다. 그게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여러분 장갑차 용산 그 공원에 가 보시면 장갑차 내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작은 창에 프리즘으로 해서 밖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제대로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를 달고 최근에 나온 장갑차들은 이제 이 시스템이 잘 완비가 됐는데 과거 장갑차는 조그만 틈으로 탱크라든가 장갑은 조그만 틈으로 밖을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아주 유언비어를 날리는 거죠. 그다음 광우병도 그렇고. 광우병 사태도 뭐 뇌송송 구멍 탁 해가지고 뭐 광우병 미국산 소 먹으면 구멍이 뚫린다고 그거 누가 그랬어요? 심상정이 이런 사람들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들 동원해서 엄마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만들고 뭔가 그 개그맨 김미화 그 사람은 뭐 지금 미국산 쇠고기 가지고 스테이크집 한다면서요. 돈 잘 벌고 있다면서요. 그냥 그 영화 배우도 하나 있었죠. 이름까지 바꾸고 청산가리 먹고 죽겠다고 했는데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청산가리 먹고 죽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저 시체가 어제 죽은 사람이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데 이게 어디 있었냐? 이게 뭡니까? 그 중국에 그 홍위병들 그 모택동 그 문화대혁명 할 때 홍위병들이 그 군중 속에 파고 들어가 죽여라 그 선전선동하고 똑같습니다. 해아래 새 것이 없어. 그러니까 또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사드 참외 전자파에 튀겨진 사드 참외 해가지고 성주 참외가 그 전자파 때문에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식됐다고. 그러니까 이 대구 10월 폭동의 특징은 소련과 북한이 배후에서 조정 지시 감독을 했고 스탈린, 소련 군정, 스티코프, 조선 공산당, 전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면적에 수면 밑에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부상을 한 거고 시위의 명분으로 사회적 이슈로 활용을 했죠. 쌀배급 문제. 쌀배급 문제에서 갑자기 박헌영 체포령 취소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5.18 때도 뭐 김대중 선생 석방하라 이런 구호가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광우병 때 보면은 뇌송송 구멍탕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 지금 쌀배급 문제 가지고 시비 걸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폭력을 사용하죠. 폭력을. 거짓과 선동, 유언비어, 시체까지 동원하고 시위를 확산하고 공권력의 과잉 진압 유도,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 조장, 폭력 사용, 쇠파이프, 곡괭이, 낫, 죽창, 도끼 등 그리고 폭동을 미화합니다. 민중항쟁, 계급투쟁으로 왜곡하고 개성을 한다. 지금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미화시키고 여기에 폭동의 주동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처벌받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지금 문정권에서 하고 있죠. 4.3 특별법이라든가 5.18 특별법이라든가. 그리고 아마 이제 대구 폭동법도 나올 거예요. 대구 민주화 운동법 뭐 이런 게 이름으로 지금, 나오겠죠. 지금 뭐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구 10월 폭동은 모든 공산 폭동의 원조이자 모델입니다. 모델.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동을 미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까지 민주화 보상까지 그리고 지금 제주 4.3 특별법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재심을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선고해주고 보상금을 벌써 뭐 최근에 53억 지급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5.18을 그 공수특전단까지 동원해가지고 공수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강력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게 뭡니까? 이게 46년도고 1980년이니까 34년 전에 대구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완전히 공산화된 그런 시도였죠. 역사가 있었고 그거를 전국적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두환 정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강력하게 이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적 배경은 다 빼버리고 무슨 전두환 정권이 이거를 과잉 진압했다고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역사를 자기들이 고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폭동은 공산 폭동이었는데 이거를 기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016년 10월 1일 날 전국 노동자 대구 대회를 보시면 9월 총파업 10월 항쟁 70주년 정신 개성 전국 노동자 대회 공산 폭동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민주노 10월 폭동을 대구 폭동 공산 폭동을 10월 항쟁 70주년 정신 계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반국가 단체들이나 할 수 있는 이 구호들을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 보시면 9월 총파업 10월 민중 항쟁 정신 계승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살인 정권 퇴진하라. 살인을 누가 했는데? 바로 10월 폭동을 통해서 공산 폭도들이 살인을 저지른 건데 살인 정권 퇴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살인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세월호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뭐 국정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야 살인 정권 퇴진하라고 지금. 어떤 분이 나와도 저는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월호 사건의 형사소송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A4 용지 박스로 한 20 박스 정도가 되는 페이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건 단순한 바로 해상교통사고입니다. 해상교통사고이고 여러 번 특조단이 만들어져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계속해서 특별 또 조사단을 구성하라. 지금 또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 우려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왜 그걸 우려 먹는 거예요? 형사 기록을 보시라고요. 보시면 그 몇십만 페이지 되는 그걸 통해서도 결국엔 나온 게 바로 이 해상교통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참 그 안타까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300명을 살인했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가 중국인 입국을 차단 안 해서 결국은 현재까지 1600명, 170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면서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바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죠. 최근에 그 부작위한 살인죄로 해서 동부구치소에 대해 사건으로 해서 추미애, 문재인, 서울시장 직무대행 고발해놨더니 전부 다 각하 나왔어요. 엊그저께 배달됐습니다. 송달이 됐습니다. 각하 처분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면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역사적 패턴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운동권들을 갖다가 그 정상적인 이 시민 사회단체 엘리트로 포장을 해준 게 누구냐면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 사람들한테 전부 일자리를 주려고 하니까 일자리를 줄 수가 없죠. 그 당시는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이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줬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여기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전부 다 뭐 시의원, 구의원, 시군구 의원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정부 세금으로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 남노당의 후손이 남노당에 그 숨어있던 애들이 물밑에 들어가가지고 지하당을 만든 게 뭡니까? 그게 통역당이고 인혁당 사건인데 그게 수면 위로 슬금슬금 올라온 게 운동권 1980년대 그 학생 운동권 걔들이고 걔들이 지금 정권 잡은 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의당이고 뭐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국힘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좌우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남노당의 후예들이 남노당의 후예들이 들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많고 정의당이 많고 그리고 국힘당의 일부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일부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정권 한반도에서 정권을 바꾸고자 할 때 손잡을 수 있는 세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독자의 통일당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현 정권의 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9월 총파업, 10월 이 민중항쟁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공산주의 폭동을 갖다가 계승하겠다는 거. 계승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10월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자유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대구 4.3 사건이 일어나고 사실 요 내용은 2016년도인데 요 내용대로 하게 되면 반국가 단체였던 대구 폭동의 주범인 이제 이 남노당을 찬양 고무한 행위가 됩니다. 이런 그죠, 내용들은 그죠, 예. 민중항쟁 정신 계승하자고 한 내용들은 예. 사실 국가보안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어요. 예, 그죠.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대통령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니까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국민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당도 당 대표나 당의 이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역사 강의를 이렇게 1시간씩 할 수 있는 정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6년도면 사실 박근혜 정권 시절인데 국가보안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적용시켰다면 이런 문구를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독자유통일당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자 합법적인 이 정신 정통성을 이어받은 합법적인 정치 세력입니다. 나머지는 다 북한 찬양하고 남노당의 후예들인데 여러분은 남노당의 후예들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공산주의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헬조선 북한화되고 있는 겁니다. 헬조선은 헬북조선이죠. 네, 헬북조선이죠.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천국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 대한민국을 개성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개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개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세력은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봤지만은 그 대한민국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헌장에 보면은 신인 일치하야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이 뜻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또 게재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은 이건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고 좀 가서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당비도 좀 이렇게 자진 납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